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에겐 오감만 있다고 확신하죠. 하지만 그게 완전한 진실은 아니에요. 미각, 촉각, 후각, 시각, 청각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들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사람에겐 총 9개에서 20개의 감각이 있다고 주장해요. 여기엔 온도 감각, 따뜻함을 느끼는 감각, 평형 감각, 균형 감각이 있어요. 또 시간 감각도 있어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우린 8개의 다른 혈액형만 있다고 생각해왔었죠? 하지만 사실 30개 이상의 알려진 혈액형 계열이 있어요. 우리 밝은 면에서 제일 인기 있는 혈액형은 건강한 혈액형이에요. 아시겠어요? 지방을 450g을 얻을 때마다 여러분은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1.6km의 새로운 혈관을 생성해요. 위는 스스로를 소화시키지 않기 위해 6일마다 새로운 내벽을 만들어내요. 신경세포는 초당 1000개의 신경자극을 전달해요. 시속 1.6에서 431km로 여행하죠. 우리의 DNA에는 10만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은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죠. 여러분의 몸은 가시광선을 방출해요. 여러분은 오후 4시에 제일 밝고 오전 10시에 빛이 제일 덜 밝아요. 안타깝게도 이 빛은 여러분의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덜 강해요. 땀은 대부분 단백질, 당, 암모니아 그리고 많은 다양한 물질들이 섞인 액체예요. 심지어 구리, 아연, 니켈, 철 등과 같은 미량의 금속도 포함하고 있죠. 땀이 짠맛이 나는 건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 때문이에요. 게다가 소금을 더 많이 먹을수록 땀은 더 짜요. 몸은 여분의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땀을 흘려 배출하는 거예요. 시속 3.2km로 걸었다면 453g을 빼려고 할 때 20시간을 계속 걸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적도를 일주하는데 518일 하고도 8시간이 걸릴 거예요. 귀지는 사실 왁스가 아니에요. 지방, 피부세포, 땀, 그리고 먼지를 포함하고 있죠. 뇌는 생후 1년 동안 3배 더 커지고 25살이 되면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돼요. 이것의 60%가 지방이에요. 뇌는 작은 전구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약 23W의 전기를 생산해요. 인간은 사실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어요.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생각과 달리 시간을 절약해주지 못하며 여러분이 잘못할 가능성을 높이고 그 과정을 더 길어지게 해요. 시험을 봐야 하거나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 껌을 씹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그게 여러분의 온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일에 더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해요. 연구에선 심지어 그게 카페인보다 더 좋은 시험 보조제라고 해요. 껌에는 특별한 게 없지만 씹는 행위가 여러분의 뇌를 깨워요. 하지만 효과는 길지 않아요. 20분 정도예요. 인간의 배아는 3개월이면 지문이 생겨요. 뼈는 콘크리트보다 4배 더 단단해요. 몸에서 가장 강한 뼈는 대퇴골이에요. 성인 몸무게의 30배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더욱 말도 안 되는 건 우리의 뼈가 복합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뜻은 뼈들이 동시에 단단하면서 탄력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햇볕에 타는 것은 방사선 피폭의 결과예요. 신체의 자연방어 메커니즘이 자외선과 싸우다가 압도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햇볕에 타게 되는 독성 반응이 일어나요. 소름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진화적인 반사작용이에요. 아드레날린의 방출이 조상들의 털을 서게 했고 그게 다가오는 포식자들에게 더 무서워 보였죠. 몸은 매일 0.47에서 1.41리터의 타액을 생산해요. 그게 음식을 소화하고 감염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죠. 또 입 안에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네, 사람의 입에 있는 평균 박테리아 양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수와 거의 비슷해요. 그거 소화하기 힘들겠네요. 각각의 사람들은 머리에 약 15만 개의 머리털을 갖고 있어요. 모든 가닥은 한 달에 약 1.27cm씩 자라요. 만약 각각의 머리카락에서 자라는 걸 더한다면 단 1년 만에 16km의 거리를 잴 수 있을 거예요. 또 머리카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한 가닥이 사과 하나의 무게인 85g을 들 수 있어요.
머리에 있는 모든 머리카락의 힘을 합치면 코끼리 2마리 정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심장이 내는 고동 소리는 판막이 열고 닫히는 소리예요. 심장은 부상을 입지 않는 한 세포를 복제하지 않아요. 몸에서 피를 공급받지 않는 유일한 부분은 각막이에요. 공기를 통해 산소를 바로 얻죠. 똑바로 앉거나 서 있을 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게 더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등을 곧게 펴고 바로 앉아 있으면 혈류를 증진시키고 뇌가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산소를 얻는다고 믿어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 전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코끼리들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맥은 빛이 피부와 지방의 층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피부는 빛이 피를 반사시키기 전에 백색빛의 많은 붉은 부분을 흩뿌려요. 이것으로 파란빛만 눈에 반사되죠. 후각상실증이 있는 사람은 냄새를 감지할 수 없어요. 환후는 반대되는 증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냄새를 맡아요.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73%는 물이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뇌가 2%의 수분을 잃으면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또 기억력을 악화시키고 주의력을 짧게 만들며 기분을 처지게 만들죠. 파란 눈을 가진 걸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사람은 7000년 전 석기 시대에 살았어요. 여러분의 오른쪽 신장은 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더 작고 왼쪽 신장보다 더 낮게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뇌는 여러분이 물을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못하게 해요. 어떤 액체를 삼킨 후 입과 목은 뇌에게 물을 그만 마시라고 알리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액체가 여러분의 세포에 도달하는 10분에서 60분 동안 물을 계속 마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눈은 단 13ml초에도 뭔가를 볼 수 있고 뇌는 이미 이 이미지를 처리했을 거예요. 평균 눈 깜빡임은 100에서 400ml초까지 지속돼요. 비록 몸에서 제일 강한 근육은 아니지만 혀는 절대 지치지 않아요. 그건 혀가 만들어져 있는 방식 때문이에요. 8개의 뒤섞인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혀는 끝이 뼈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근육이에요. 다른 근육들은 양쪽 끝에 2개의 뼈가 붙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기고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입에는 약 700종의 다양한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곳에는 60억 마리 이상이 살고 있어요. 피부는 제일 큰 장기예요. 목욕 타월 2장의 표면적을 덮을 수 있죠. 몸무게의 약 16%를 차지하며 크기는 약 2.043제곱미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8시간 동안 분당 60개의 단어를 입력했다면 인간 게놈을 입력하는 데는 50년이 걸릴 거예요. 더위 속에 있으면 금방 피곤해져요. 이것은 몸이 스스로를 시원하게 유지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걸로 추가적인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지치고 피곤하게 돼요. 몸에는 78개의 장기가 있지만 그중 오직 5개만이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뇌, 간, 신장, 폐, 그리고 심장. 혼이 울려요. 밤 11시에 급한 건가 봐요. 근데 집안의 모든 기기들은 조용하네요. 울리고 있는 건 여러분의 귀예요. 여러분은 쉿거리는 소리, 휘파람, 윙윙거리는 심지어 포효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소음에는 외부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팬텀 사운드라고 알려져 있죠. 이것은 한쪽 귀나 양쪽 귀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가끔씩 발생할 수 있어요. 주로 아무것도 여러분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지 않는 밤에 가장 뚜렷하죠. 여자는 남자보다 혀 표면에 더 많은 미뢰를 갖고 있어요. 이건 35%의 여자들과 15%의 남자들만이 절대 미각을 가진 이유 중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 맛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왼손잡이들은 대개 왼쪽으로 씹는 걸 선호하고 오른손잡이들은 맞아요. 오른쪽으로 씹어요. 지문이 손상되어도 똑같은 독특한 패턴으로 다시 자랄 거예요. 숨 쉴 때 하나의 폐는 여러분이 흡입한 산소의 5%만 사용해요. 뭔가 미끌미끌한 걸 찾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달팽이가 껍데기를 달고 있는 민달팽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비록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둘은 완전 다른 종이에요. 민달팽이는 모든 내장이 미끌미끌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 껍데기가 필요 없어요. 몸을 찌그러뜨려 닿기 어려운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민달팽이는 나무 껍질 아래나 작은 틈새 안 또는 시험 공부를 하는 척하는 도서관 같은 가장 있지 않을 것 같은 공간에서도 종종 발견될 수 있어요. 반면에 달팽이는 껍데기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서 껍데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자라면서 껍데기를 교체하는 소라게 껍데기와 달리 달팽이는 껍데기를 달고 태어나요. 나이가 들면서 석회화되고 커지고 단단해지는 깨지기 쉬운 반투명 껍데기를 달고 있는 아기 달팽이는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귀엽죠? 달팽이의 내부 장기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껍데기 안에 있는데 이것은 달팽이가 으깨지거나 부서지면 이 동물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란 걸 의미하죠. 그럼에도 달팽이는 껍질에서 분비되는 단백질과 칼슘의 도움으로 작은 흠집과 갈라진 틈을 수리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거북이는 달팽이와 아주 가까워요. 왜냐면 일반적인 속설과 달리 거북이들은 변덕스럽게 껍데기를 버리고 갈 수 없어요. 거북이의 등껍질은 몸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파충류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와 발을 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뼈대는 단단한 껍질과 융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동물의 뼈와 마찬가지로 거북이와 같이 자라죠. 코알라는 오직 유칼립투스 잎만 먹지만 거기엔 600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코알라는 그중 30종만을 먹죠. 또는 메뉴판에 있는 5%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운 코알라를 위한 좋은 식사가 되기 위해선 아주 특별한 유칼립투스 나무여야 해요. 이 귀여운 생물들은 또한 집고양이와 공통점이 있는데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 잠을 잔다는 거예요. 북극곰은 전혀 하얗지 않아요. 털 밑에 피부는 까매요. 이들은 사냥하는 동안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흰색이 필요해요. 검은색은 다른 어느 색보다 햇빛을 제일 잘 흡수하는 반면 흰색 털은 햇빛을 막지 않아요. 광선이 바로 통과하죠. 어떤 의미에서 북극곰은 투명한 털을 가졌어요. 개와 고양이는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는 속설이 있죠. 사실 몇몇 색을 구별하지 못해요. 개가 얼마나 정확하게 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2가지 색만 구별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파란색과 노란색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한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보다 다른 색의 음영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멋진 야간 시야를 갖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보는데 인간보다 약 7배 적은 빛만 있으면 돼요. 기린은 소리를 안 낸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최근에 밤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저주파 소리를 내는 걸로 밝혀졌어요. 낮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위험을 경고해요. 잘 발달된 눈썹을 움직이면서 말이죠. 뉴뉴! 밤이 되면 눈썹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진짜 말하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기린에 대해 얘기해서 말인데 이 동물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잠을 자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만큼 많이 자지 않을 거예요. 이들의 수면 패턴은 꽤 전형적이에요. 연구원들이 한 무리의 기린을 관찰한 후 밤에 자고 오후에 짧은 낮잠을 잔다는 걸 알아냈어요. 전체적으로 각각의 기린들은 매일 약 5시간의 수면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의 무리는 사실 기린들의 탑으로 알려져 있어요. 목이 기니까 말은 되네요. 갈매기는 소금물을 마실 수 있어요. 눈 근처에 염분을 배출하는 분비샘이 있어요. 이 분비샘이 바닷물을 아주 빠르게 정화해요. 그리고 콧구멍으로 짠 잔여물들이 나와요. 네, 여러분도 알겠죠? 짭짤한 콧물이에요. 아델리 펭귄은 진짜 낭만적이에요. 평생 단 하나의 짝이 있죠. 수컷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암컷에게 매끄러운 돌을 줘야 해요. 일종의 약혼 반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인간들처럼 암컷 펭귄도 거절하고 선물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물 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우도 로맨틱해요. 수컷 여우는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에요.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죠. 암컷을 돌보고 털에서 벼룩을 골라내주기도 해요. 수컷 여우는 여우 구멍을 개선하고 아기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돌고래는 한쪽 눈을 감고 다른 한쪽 눈을 뜨고 잘 수 있어요.
뇌의 절반은 꿈을 꾸고 휴식을 취하며 나머지 절반은 위험의 징후들이 주변에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죠. 지루한 수업이나 회의 시간을 잠자기에 가장 완벽한 두뇌예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게다가 돌고래들은 수동으로 호흡을 조절해요. 뇌 전체가 잠들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요. 해달은 모든 동물들 중 가장 귀여운 잠꾸러기예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해달은 늘 물속에서 보내요. 등을 대고 헤엄치면서 그 자세로 잠을 자죠. 아기들은 엄마 배에 엎드려 자요. 그리고 두 어른 해달은 물살에 서로 떨어지지 않게 서로의 손을 잡죠. 타조는 위협을 받을 때 모래에 머리를 박지 않아요. 사실 머리를 전혀 파묻지 않죠. 이 오해는 유명한 영어 관용구인 땅속에 머리 박고 현실을 회피하다에서 유래됐어요. 실제로 타조는 날지 못하는 새이기 때문에 알을 위해 모래에 구멍을 파야 해요. 알을 고르게 데우기 위해 머리를 거기에 넣고 종종 알을 돌리죠. 하지만 타조에겐 여전히 탈출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위협을 직면했을 때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아 완벽하게 죽은 척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오해에 따르면 상어는 움직이는 동안에만 숨을 쉴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헤엄을 치면 아가미로 물을 밀어내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비록 많은 종류의 상어가 이런 방식으로 살지만 다른 많은 종류들, 즉 바다에 사는 수염상어와 같은 종은 아가미 위로 산소가 풍부한 물을 퍼올리기 위해 수영할 필요가 없어요. 한편 모든 상어들은 부레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 헤엄치는 걸 멈추면 바닥으로 가라앉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상어의 몸은 압축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어에겐 빠르게 오르내리는 게 안전하죠. 일본 과학자들은 고양이들이 진짜로 무시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고양이를 위한 오디오 녹음을 틀었어요. 그 녹음에는 고양이 주인들이 고양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고양이의 동공이 확장되고 동물들이 꼬리, 다리, 귀를 움직였어요. 고양이가 사람 소리를 들었지만 거의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건 진화예요. 고양이들은 곡식을 먹는 쥐들에게 끌려 사람들에게 다가왔어요. 사람들 가까이 살았지만 결코 길들여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우린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어요. 새들은 사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룡이에요. 이들은 두 다리 달린 공룡인 수각류에서 진화했어요. 네, 티라노는 닭, 타조, 그리고 심지어 벌새의 먼 친척이에요. 사실 홍학은 흰색이에요. 이 새는 베타카로틴 때문에 분홍색으로 변해요. 이 색조는 홍학이 먹는 조류와 새우에서 발견돼요. 여러분도 피부색을 바꿀 수 있어요. 당근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약간 주황색으로 변할 거예요. 이것은 야채의 높은 베타카로틴 함량 때문에 일어나요. 전 세계의 선원들이 항해 중에 만난 거대한 오징어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죠?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긴 촉수를 가진 괴물들을 신화 속 존재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2004년 대왕 오징어의 첫 번째 사진이 찍혔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과학자들은 13m까지 자란 동물을 기록했어요. 모기는 실제로 특정 사람들을 더 잘 물어요. 가장 맛있는 사람은 O형이에요. 또 이 곤충들은 시력이 정말 좋아요. 초록, 검정, 그리고 빨간색에 끌리니까 캠핑 가기 전에 옷 색상을 확인하세요. 실제로 상어를 15분 동안 무아지경에 빠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험한 동물의 코를 손으로 쓰다듬어야 해요. 이런 종류의 최면은 상어의 코에 있는 수용체들 덕분에 일어나는 긴장성 부동화라고 해요. 쓰다듬을 때 이 수용체들은 많은 신호를 보내며 상어의 뇌는 그 모든 걸 처리하지 못해요.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건 상어의 코를 문지르기 위해 정확히 어떻게 충분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죠. 전 그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코끼리는 쥐 그 자체를 무서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거대한 동물들은 시력이 나빠요. 또 꽤 느리게 움직이죠. 그래서 새나 작은 생물인 쥐 같은 것들이 코끼리 주변을 쏜살같이 지나가면 깜짝 놀랄 수 있는 거예요. 놀라움의 요소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카멜레온은 색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생물은 위장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색은 체온을 조절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걸 도와요. 대부분의 개들이 숨을 헐떡일 때 혀가 입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는 그렇게 땀을 흘리는 줄 알죠. 사실 개의 땀샘은 발바닥에 있어요. 게다가 몸 전체에 다른 땀샘들이 있어요.
개는 비강, 혀, 그리고 폐 안쪽에서 수분을 증발시키기 위해 숨을 헐떡여요. 이게 개를 식혀주는데 도움을 줘요. 말벌은 그냥 놔둘 수도 있지만 말벌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거라고 확신하진 마세요. 벌은 인간의 경계를 존중하므로 여러분이 그들을 방해하지 않는 한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벌은 성질이 아주 나빠서 여러분이 둥지 근처를 걷기만 해도 쏠 수 있어요. 말벌 너무하네요. 1886년 파리에서 대회가 발표되었습니다. 우승자는 1889년 세계 박람회의 중심 작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였죠. 구스타브 에펠의 회사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107개의 다른 프로젝트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에펠 회사 건축가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석축 받침대가 있고 기둥 사이에 기념비적인 아치가 있으며 각 층마다 유리벽이 있는 홀이 있고 꼭대기는 전구 모양의 많은 장치를 갖춘 탑이었어요.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너무 복잡해서 아래쪽 아치만 남기고 모두 변경했습니다. 기반을 완성하는 데 무려 5개월이 걸렸고 18,000개의 금속 조각을 그 위에 조립하는 데에는 21개월이 걸렸어요. 파리를 방문하면 여전히 그것을 보고 모두 셀 수 있습니다. 에펠탑은 오늘날에도 혁명적으로 보이지만 19세기 후반에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펠탑을 비난했고요. 유명한 작가들은 그것을 비극적인 철조 램프, 반쯤 지어진 공장 파이프, 거대한 해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 탑은 정말로 인간의 뼈대와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허벅지 뼈에서 영감을 받은 거거든요. 그들이 막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에펠의 팀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탑은 구성 요소들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함과 동시에 공기처럼 가벼워야 했습니다. 만약 한 가지라도 실수를 했다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그 자체의 무게와 중력과 강한 바람으로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엔 혁명적이었던 새 건축 재료인 철을 다뤄야 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해부학자 헤르만 폰 마이어는 허벅지뼈, 즉 대퇴골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뼈는 인체에서 가장 길고 강한 뼈죠. 겉은 강하고 단단하며 속은 스펀지 같습니다. 대나무처럼요. 대나무는 더 작은 관으로 구성된 속이 빈 관이기 때문에 키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대퇴골은 대나무와 마찬가지로 그 내부의 구조 덕분에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데요. 바로 십자형으로 배열된 뼈 섬유입니다. 스위스 엔지니어 칼 컬먼은 이 개념을 개발하여 대퇴골과 같은 패턴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정확히 사용하도록 크레인을 만들었죠. 구스타브 에펠은 그 아이디어를 사용했고 건축물을 지탱하기 위해 금속 못과 죬쇠를 이용한 십자형 패턴을 사용하여 탑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중요한 계산을 했고 가장 강한 바람이 가장 튼튼한 부분인 내 다리 쪽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탑의 밑부분에 있는 나팔 모양은 대퇴골이 뒤집힌 모양입니다. 계획은 하나하나 진행되었고 1889년 3월 31일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과학과 건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자연은 여전히 멋진 새로운 발명품과 기술의 영감을 주고 있어요. 이것을 생체 모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1964년 이후로 운행된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인 신칸센도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열차가 시속 300km의 속도로 터널을 빠져나올 때 소닉 붐을 일으켰는데요. 그 소음이 인근 도시 사람들의 잠을 깨우고 야생동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무리의 엔지니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죠. 그들 중 한 명이 조류 관찰자였는데요. 그 사람이 기차를 물총새처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물총새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지고 있어서 사냥할 때 거의 물을 튀지 않고 물속으로 잠수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들은 기차 앞부분을 부리 모양으로 바꿔서 소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이 새로운 형태는 공기역학적이기도 한 만큼 열차를 10% 더 빨리 갈 수 있게 해줘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됐죠. 벨크로를 발명한 사람은 자신의 개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왜 찍찍이 불이 털에 그렇게 쉽게 달라붙는지 알고 싶었고 현미경 아래에서 작은 갈고리 모양의 뾰족한 팁을 발견했어요. 이 고리들이 털과 직물처럼 서로 다른 물질들에 들러붙게 됐던 거죠. 조지 드 메스트랄은 그 기술을 재현했고 1959년부터 자신의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작은 스파이크에 부착된 나일론 루프 고정 시스템은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수영을 잘하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몸의 모양과 비늘이 아닌 작은 이빨 같은 걸로 덮인 특별한 피부 덕분에 매우 빠른 거예요. 과학자들은 상어의 비밀 기술을 바탕으로 필름을 만들었습니다. 배를 이 필름으로 덮으면 작은 바다 생물들이 배에 달라붙지 못해서 배가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고 연료도 절약할 수 있어요. 상어에게 영감을 받은 소재로 만든 수영복을 입은 수영선수들 또한 훨씬 더 빨리 수영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세게 물 수도 있고요. 이건 농담입니다. 밝은색의 나비와 공작새는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전화기 디스플레이 기술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생물들은 날개와 깃털의 작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흰 빛을 비추면 그 표면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속도로 다른 색을 반사하죠.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화면에서도 색상은 반사되어 나옵니다. 화면이 직접 색을 만들지 않고 반사해서 색을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죠. 그래도 여전히 색상은 아주 밝고 선명하니까 윈윈입니다. 아프리카 나미부 사막 풍뎅이는 물을 모으는 데 전문가입니다. 이 풍뎅이는 껍질에 있는 작은 돌기로 안개를 물방울로 변화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물을 머리로 직접 보내 마시죠. MIT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유리와 플라스틱으로 비슷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냉각 장치에도 독성 유출물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 중 하나인 동시에 수영도 잘하고 잠수와 점프도 잘하죠. 그 비밀은 새 날개와 거의 비슷한 지느러미의 돌기에 있습니다. 이 돌기는 고래가 다른 동작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풍력 발전기 터빈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결과 고래에서 영감을 받은 이 터빈은 일반 터빈보다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강하며 조용하고 바람과 물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끼리코는 4만 개 이상의 근육을 가지고 있고 매우 민첩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뭇가지에서 사과를 따는 등 복잡하게도 움직일 수 있죠. 코끼리코의 디자인은 매우 안전하고 유연한 로봇팔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기계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로 손을 뻗고 움켜쥐는 법을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웁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것처럼요. 이 기술은 이미 공장과 실험실,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로봇인 찌그러지는 로봇은 문어를 본떠 만든 거예요. 이 로봇은 딱딱한 외형의 친구들처럼 예측 가능한 궤적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된 관절이 없기 때문에 구르고 수축하고 새로운 모양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 로봇은 어떤 것에도 부딪히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도 문제없이 적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도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박쥐가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는 건 방향 위치 확인 덕분입니다. 박쥐는 초음파를 발사하고 사물이 그걸 튕겨내면 그걸로 사물과의 거리를 계산하죠. 과학자들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안에 이 시스템을 장착할 생각을 해냈습니다. 이 장치는 매초 6만 개의 파장을 내보내 반사되게 하죠. 반사가 강할수록 물체가 가까운 거예요. 게코도마뱀은 벽과 천장, 유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표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슈퍼 등반가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어떤 물질이라도 환상적으로 잡아주는 수많은 미세한 털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지식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미래의 인간을 거미 인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듯합니다. 그들이 디자인한 그립 소재는 자외선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바닷가재는 맛있죠. 또 독특한 시야를 가지고 있고요. 이들의 안구는 빛을 굴절시키지 않고 여러 각도로 반사하는 평평한 거울처럼 생겼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여러 각도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 때 이 원리를 사용해요. 또 바닷가재의 시야는 두꺼운 강철력을 통과해서도 볼 수 있는 엑스레이 장치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바닷가재 맛있다고 말했나요? 딱따구리는 나무 줄기를 두드리면서 낮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두개골과 뇌는 안전하고 건강하죠. 딱따구리의 부리와 두개골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부드러워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새들의 머리를 CT 스캔한 결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지식을 이용해 미세 기구를 위한 기계적인 충격 흡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우주 왕복선에 쓸 절연 처리제에도 축구 선수들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죠. 생체 모방을 한 모든 시도가 다 성공적인 건 아닙니다. 1990년대 후반 메르세데스 벤츠는 공기역학적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조작이 가능한 새로운 디자인의 자동차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가북복이 완벽한 롤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코가북복은 물의 흐름에 저항하고 거친 바다에서도 항로를 유지하니까요. 그런데 바다에서는 잘 통했던 것이 자동차에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굉장히 불안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실패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게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새로 더 알게 되었고 다음 디자인을 시도했으니까요. 좋은 충고네요. 지구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를 방문할 수 있는 세계 일주 여행권에 당첨됐어요. 신나겠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인생에서 그곳을 방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 랜드마크들이 우리가 죽기 전에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 파리, 사랑의 도시. 현대인의 시점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인 에펠탑이 없는 도시를 상상하는 건 어렵습니다. 물론 에펠탑이 항상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에펠탑의 건축가인 구스타브 에펠은 1889년 세계 박람회 동안 그것을 전시하도록 의뢰받았어요. 소위 철의 여인은 20년 동안만 서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철거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탑 꼭대기에 세워진 안테나가 무선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탑이 철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철의 여인은 철제입니다. 시간과 파리의 악천후로 인해 철은 악화됩니다. 녹쓰는 거죠. 그리고 이 녹은 쇠가 약해져 금이 갈 정도가 돼요. 만약 순수하게 철로 만들어진 탑이 금이 가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유명한 에펠 앞에서 크루아상을 먹는 셀카는 더 이상 없겠죠. 당연히 프랑스 당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탑 전체를 수리하는 대신에 그저 녹에 덧칠을 하고 있죠. 다음 방문지는 아름다운 로마입니다. 방문할 곳은 짐작하셨을 거예요. 콜로세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기념물 중 하나입니다. 검투사들은 그곳에서 쇼를 하곤 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많은 고대 기념물들처럼 콜로세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콜로세움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의해 건설된 이후 거의 200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혹독한 날씨에 노출되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문제는 주로 눈입니다. 콜로세움에 눈이 내리면 차가운 물이 바위에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어 부풀게 돼요. 음료수 캔을 냉동실에 넣으면 바닥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로마에서는 눈이 드문 일이지만 드문 영하의 기온도 콜로세움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어요. 날씨를 통제할 수 없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밤 비행기를 타고 독특한 타지마할에 도착합니다. 사진보다 직접 보는 것이 훨씬 더 매혹적이에요. 타지마할은 현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이 기념비는 1643년에 완성되었습니다. 황제 샤자한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는 선물로 깨끗한 흰색 대리석으로 만들었죠. 흰 셔츠를 입고 집 밖에만 나가도 더러워지는데 4세기 이상 존재해온 야외 기념물을 상상해보세요. 타지마할은 야무나강 바로 옆에 있는 아그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년간 그 지역은 매우 오염되었습니다. 이 모든 오염은 타지마할을 파괴하고 있어요. 인도의 대법원은 수년간 이 사건을 맡아왔으며 이 기념비가 녹색과 갈색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 관계자들은 지방정부가 타지마할을 완전히 복구하거나 폐쇄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나쁜 건 파괴하는 거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서둘러 복구하기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6대 불가사의만 남게 될 거예요. 아, 드디어 남아메리카에 도착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산이 많은 나라 페루에 와 있습니다. 높은 고도에 익숙하지 않다면 약간 어지러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추픽추의 매혹적인 잉카 유적은 볼 가치가 있어요. 그 도시는 해발 2100m 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잉카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교한 마을을 지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곳은 매년 약 44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여요. 하지만 규제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 또한 서서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추픽추는 과잉 관광의 희생자일지도 몰라요. 평범한 날에도 상당히 붐비는 모습이에요. 돌로 만든 마을이고 돌은 꽤 저항력이 강하지만 침식을 겪지 않을 수 없어요. 인공 또는 기상에 의한 침식이죠. 정말 반갑지 않은 소식이네요. 목록에서 확인해야 할 돌 기념비가 또 있습니다.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네, 스톤헨지예요. 영국 월트셔의 평화로운 언덕에 위치한 스톤헨지는 5,000년 이상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정확히 언제 지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만약 유일한 원인이 침식이라면 사라지기까지는 수백만 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1995년 이래로 영국 당국으로부터 남동쪽과 남서쪽 영국을 연결하는 지하 터널을 건설하자는 여러 제안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터널이 스톤헨지 아래를 통과하고 그 기초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이 프로젝트가 제안된 이후로 지역 지지자들은 이 기념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세이브 스톤헨지 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이 터널과 같은 사업이 현장에 심각한 피해를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아, 이집트. 이번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멋지게 여행합니다. 낙타를 타고요. 물론 사진 촬영을 위해서죠. 그런데 왜 여기에 왔냐고요? 대스핑크스를 확인하러 왔어요. 코가 부러진 거요. 스핑크스도 아주 옛날에 지어졌습니다. 4,000년 전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용 가능한 재료였던 석회석을 사용했어요. 현재 일부 연구원들은 위험한 날씨가 스핑크스의 석회암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석회암은 매우 구멍이 많은 종류의 암석이기 때문에 물이 쉽게 그 안으로 침투하여 침식이 더 강하고 빠르게 이루어져요. 하지만 물은 아래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와 달리 대스핑크스는 기반함에서 직접 조각됐어요. 그리고 기념비 바로 아래에는 강 바닥이 있는데 이것도 스핑크스로 침투해서 기반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이집트에 앞으로 몇 세기 동안 많은 비가 내리지 않기를 바래요. 사해 깊은 곳으로 잠수할 예정이에요. 수영복 챙겨 오셨겠죠?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물속에 소금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물 위에 떠 있을 뿐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사해가 바다보다 소금기가 10배 더 많다는 거예요. 사해가 실제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호수의 수위는 매년 1.2m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주요 지류 중 하나와 관련이 있어요. 지류는 훨씬 더 큰 수역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은 천연수가 그리 풍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방당국은 작은 지류들을 기본적인 생활용수로 전용하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있기 마련이어서 사해는 현재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를 방문할 차례예요. 지금쯤 이 여행을 이해하셨다면 방문할 랜드마크를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그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은 원래 구리색이었습니다. 산화로 인해 녹색으로 변했죠. 뉴욕의 혹독한 날씨에 계속 노출된다면 누구든 녹색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연구원들은 대기오염이 산화 과정을 가속화시켜 자유의 여신상의 수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뉴욕시는 유지 보수를 하고 있어요. 바라건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동상을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래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이번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웠나요? 우리가 계속 이 장소들을 방문할 수 잘못 조리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음식이 있습니다. 꿀이나 캐슈넛과 같은 일상적인 음식도 특정 조건에서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을 먹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아두세요. 사과를 먹을 때 씨를 씹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씨앗에서 불쾌한 맛이 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은 청산가리 때문이에요. 아직 놀라지 마세요. 씨앗은 보호 망토로 독을 덮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씨앗을 삼켜도 청산가리가 체내로 흡수되진 않아요. 하지만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량의 청산가리를 섭취하더라도 호흡이 빨라지고 더 극단적이고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엌에 있는 또 다른 위험은 감자에 숨어 있어요. 새싹과 녹색 반점이 있는 거예요. 녹색 부분이나 새싹을 잘라내면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된 겁니다. 글리코 알카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이미 감자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어요. 이 물질은 감자의 일부분을 녹색으로 바꾸는 원인이에요. 그건 신호예요. 이런 종류의 감자를 먹으면 메스꺼움, 두통 및 기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버블티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카사바, 일명 타피오카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카사바는 남미에서 재배되는 뿌리 채소입니다. 케이크와 칩을 만드는 데도 자주 사용되죠. 달콤하거나 쓴맛이 날 수 있어요.
뿌리 및 덩이줄기 카사바 품종에는 독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타피오카는 섭취하기 전에 제대로 조리해야 합니다. 잘못 먹거나 날것으로 먹으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해요. 하지만 올바르게 가공하면 맛있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엘더베리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나 독감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보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용식물도 조심스럽게 다루고 준비해야 합니다. 덜 익은 베리를 먹으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요. 렉틴과 시안 화합물은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어떤 제품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목록에는 건강에 좋은 제품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팝콘이에요. 전자레인지 팝콘이 건강에 해롭다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포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섭취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에 좋지 않은 향료 첨가물도 있습니다. 자, 봉지를 열었을 때 팝콘 냄새가 나는 뜨거운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 순간 기억하시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팝콘폐라는 진단명이 있어요. 전자레인지 팝콘에 버터향을 내는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이 진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포장 옵션을 선택하거나 에어 팝콘 기계에 투자하세요. 에어 팝콘은 90칼로리에 불과하고 지방이 1g도 안 됩니다. 야호! 6번은 꿀입니다. 꿀이란 달콤한 액체로 농담이에요. 하지만 천연꿀을 티스푼 이상으로 먹으면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는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꿀은 저온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체리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리를 씹어 먹지 않는 한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이 씨에는 프루스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유독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아키 과일은 어떤가요? 자메이카의 국가 과일이에요. 덜 익은 아키에는 하이포글리신이라는 독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아키 과일을 먹으려면 완전히 익은 상태여야 해요. 즉, 이 과일은 저절로 열려야 합니다. 일단 수확할 준비가 되면 열매가 활짝 열립니다. 독성이 강한 분홍색 과육이나 검은색 씨앗은 피하고 씨앗 근처에 맛있는 크림 같은 과육만 먹으면 됩니다. 이 과일을 잘못 먹으면 자메이카 위장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보거 요리의 흥미로운 점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인생의 마지막 요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생선에는 인간에게 매우 위험한 강력한 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생선에는 30명을 해칠 수 있는 독이 있어요. 이 때문에 보거 요리사들은 특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수년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예방 조치와 준비에도 불구하고 보거가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식사가 되기도 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겠어요? 완벽한 간식 캐슈. 캐슈넛은 날것으로 먹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캐슈 라벨이 붙은 캐슈넛을 매장에서 구입할 수는 있지만 100% 생캐슈넛은 아닙니다. 캐슈넛은 진열대에 오르기 전에 우르시올이라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증기로 처리돼요. 캐슈넛 껍질에는 이 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견과류를 날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이것은 온나무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다릅니다. 날 음식에 대해 말하자면 날 강낭콩도 위험합니다. 강낭콩에는 렉틴이라는 독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독소는 복통 및 기타 소화 관련 문제를 보너스로 줄 수 있죠. 생콩을 4-5개만 삼켜도 이런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어요. 팥에는 식물성 단백질, 필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팥을 제대로 조리해서 드세요. 이를 위해 말린 팥을 최소 10분 이상 익히세요. 더 짧은 시간 동안 저온에서 끓이면 오히려 독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날것으로 섭취하면 독성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최소 10분 이상 고온에서 끓여야 해요. 가공되지 않은 아몬드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여러 가지 불쾌한 증상과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황잎도 약간 까다롭습니다. 줄기를 먹을 수 있지만 잎은 씹지 마세요. 대황잎에는 칼슘과 결합하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가 필요한 양의 칼슘을 흡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버섯. 많은 사람들에게 버섯이 없으면 피자와 파스타는 그다지 맛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버섯이 특히 야생에서 자라는 경우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버섯 2가지를 소개할게요. 죽음의 모자와 파괴의 전사입니다. 스타프루트는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신장이 약하다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스타프루트에 포함된 독소를 걸러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독소가 남아서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너트맥입니다. 고소한 향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모든 곳에 넣기 전에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소량의 너트맥은 괜찮고 건강에 좋지만 한 숟가락을 먹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2티스푼만 먹어도 중독됩니다. 참치 통조림은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어요. 가격이 비싸지 않고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며 참치 통조림의 도움으로 맛있는 식사를 빠르게 준비할 수 있죠. 양상추, 빵, 그리고 몇 가지 재료만 있으면 익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3번에서 5번은 어떨까요? 그러면 수은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섭취하는 음식의 양과 종류에 관련이 있습니다. 참치 통조림에는 수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수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의학 전문가들은 모든 종류의 생선에는 어느 정도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지만 그 수치는 생선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참치 통조림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해산물은 두뇌와 건강에 필수적인 오메가3 및 기타 성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 수은 함량이 낮은 해산물을 선택하라고 조언해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오메가3 지방을 최대한 섭취하려면 기름이 아니라 물에 담겨있는 참치 통조림을 선택하세요. 기름으로 포장된 참치 통조림은 기름이 참치의 천연 지방과 섞여요. 캔을 따서 기름을 빼면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도 일부 배출됩니다. 하지만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물로 포장된 참치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본인의 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해요? 성인 뼈의 25%가 발에 있다는 걸 아셨어요? 아니면 미뢰가 사실은 혀에 있는 돌기가 아니라는 사실은요? 자, 눈을 크게 뜰 준비를 하세요. 아니요. 정말로 누군가의 눈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밝은 면에서 수술은 하지 않아요. 미래에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여기 깜짝 놀랄 만한 생물학적 배경 지식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는 3, 4일마다 새로운 안감을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은 위가 스스로 소화시키는 것을 막아요. 뇌는 100조 개의 연결로 서로 연결된 86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밀키웨이에 있는 별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만약 뇌에 있는 수많은 신경세포를 직접 세어보기로 한다면 최대 3,000년이 걸릴 거예요. 얼른 시작하세요. 손톱은 주로 사용하는 손에서 더 빨리 자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으로 글을 쓴다면 오른손 손톱을 더 자주 다듬어야 할 거예요. 손톱은 또한 여름과 낮에 더 빨리 자랍니다. 뇌가 몸의 다른 부분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신호는 시속 430km의 속도로 신경을 따라 이동합니다. 스포츠카보다 훨씬 빨라요. 사람들은 인생의 4년 이상을 먹는 데 보냅니다. 우와, 식당 서비스가 그렇게 느려요? 농담이에요.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은 눈을 깜빡이게 하는 근육입니다. 그 근육의 수축 속도는 100분의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눈을 한 번 깜빡여요. 하루에 우리는 15,000번 이상 눈을 깜빡일 수 있어요. 일생 동안 보통 사람은 45톤 이상의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코끼리 7마리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 더 무거워요. 그런데 코끼리를 먹는 방법은 뭘까요? 네, 한 번에 한 입씩 먹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DNA를 일직선으로 풀어본다면 그 길이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보다 4만 배나 더 긴 160억 킬로미터에 달할 거예요. 만약 불면증이 없다면 인생의 약 3분의 1을 잠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자는 생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개는 일생의 44%, 비단뱀은 75%를 자면서 보냅니다. 단 하루 동안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19,000km 이상을 이동해요. 그것은 지구 둘레 길이의 절반이에요. 인간의 골격은 10년 안에 완전히 대체됩니다. 네, 수술 없이요. 어른은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0개 정도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제가 운동을 안 한다고 하지 마세요.
매 분마다 우리 몸은 3,000개 이상의 피부세포를 흘립니다. 시간당 거의 20만 개의 피부세포이고 매년 4kg 이상이에요. 체중 감량 효과도 있으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약 3억 개의 피부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피부는 28일에서 30일마다 완전히 재생됩니다. 간은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장기예요. 원래 간 무게의 25%만으로도 원래 크기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피부세포는 침대 아래뿐만 아니라 지구의 대기에도 많은 먼지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공중에 떠있는 모든 피부세포 조각을 채취할 수 있다면 이 먼지는 무게가 10억 톤에 이를 거예요. 피라미드 무게의 150배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미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뢰라고 착각하는 작은 돌기는 혀돌기예요. 진짜 미뢰는 이 머리카락 같은 돌기 위에 있어요. 그런데 미뢰는 또한 매우 짧은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10일에서 14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아주 짧게 인생의 맛을 보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머리에 10만 개 이상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1년에 약 15cm 자라기 때문에 평생 12m까지 기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알이 눈구멍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싫겠죠? 몸의 다른 부분과 달리 귀와 코는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물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건 수분을 흡수해서가 아니에요. 몸이 젖었을 때 주름진 손가락과 발가락은 더 좋은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새 자동차 타이어의 트레드가 그립감이 더 좋은 것처럼요. 우리 눈은 놀라운 도구예요. 1000만 가지의 다른 색깔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쉴 때도 몸의 에너지의 20% 이상을 사용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뇌는 여전히 깨어있을 때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또한 하루에 약 330칼로리를 태웁니다. 성인은 발의 모든 뼈의 약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뼈들은 작지만 중요해요. 만약 이 뼈들에 이상이 생기면 몸의 나머지 부분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숨을 쉬어요. 멈추지 마세요. 저는 오늘 현재 연속 호흡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고 내일 그 기록을 다시 깨뜨릴 계획이에요. 인간의 뼈는 진짜 모순적이에요. 뼈는 같은 너비의 강철봉보다 거의 5배 더 강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부러질 수 있고 부서지기 쉬워요. 손가락에는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없어요. 손가락 관절을 움직이는 모든 근육은 팔뚝과 손가락에 위치합니다. 몸에는 37조 개 이상의 세포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구에는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몸 안에 5,000배 이상의 세포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분명히 생활 방식과 얼마나 활동적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일생 동안 18만 킬로미터를 걸어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의 절반 혹은 지구 주변 둘레보다 4배 이상 더 긴 거리예요. 무후각증을 가진 사람은 냄새를 구별하고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냄새가 날 수는 있어요. 죄송해요. 수분 손실이 몸무게의 1%일 때 우리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5% 이상이면 기절할 수 있어요. 체중의 10%가 넘는 수분 손실과 탈수는 저세상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게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턱 근육이에요. 네, 제 턱 근육은 지나치게 발달했죠. 우리 몸 안에 있는 5만 개의 세포는 항상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 직원처럼요. 수명이 거의 다할 때쯤 보통 사람들은 150조 개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열쇠를 둔 곳만 빼고요. 지문이 심하게 손상되더라도 여전히 원래의 패턴으로 다시 자랍니다. 가장 강력한 재채기는 시속 160km에 달할 수 있어요. 거의 자유 낙하하는 스카이다이버와 같은 속도예요. 보통 사람은 각각의 눈썹에 약 250개의 털이 있어요. 눈썹 털은 4개월마다 완전히 교체됩니다. 두뇌의 기억 용량은 하드드라이브에 있는 약 4TB와 맞먹습니다. 800만 장 이상의 사진 용량이에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등을 대고 잘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심지어 유인원도 보통 무언가에 기대어 앉은 자세로 잠을 잡니다. 가장 긴 뼈는 대퇴골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뼈는 귀 안에 있어요. 쌀 한 톨보다 더 작아요.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은 피부입니다. 얇기는 하지만 놀랍게도 4에서 5kg이 나가는데 거의 통통한 집고양이 무게예요. 두개골은 하나의 조각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29개의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에서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은 치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른손잡이는 대부분의 음식을 입의 오른쪽으로 씹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왼손잡이는 주로 왼쪽으로 씹어요.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중 오직 30%만이 한쪽 귀만 움직일 수 있어요. 대단한 재주예요. 모든 사람들은 허리에 보조개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드러집니다. 이 보조개들은 골반이 엉치뼈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그 존재는 이치에 맞아요. 오른쪽 폐는 간을 위한 공간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왼쪽 폐보다 짧습니다. 반면에 왼쪽 폐는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 좁아요. 남성의 폐는 보통 여성의 폐보다 더 많은 공기를 담을 수 있어요. 놀랍게도 TV를 볼 때보다 잠을 잘 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합니다. 이 사실이 도움이 되길 바래요. 60세가 될 때쯤 우리의 미래는 50%를 잃게 될 거예요. 비행기로 여행할 때 머리카락이 2배 더 빨리 자랍니다. 그것은 더 높은 대기압과 관련이 있어요. 눈의 초점을 돕는 근육은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 움직입니다. 다리 근육이 그만큼 움직이게 하려면 80km를 걸어야 할 거예요.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장은 그 음악에 맞춰 뛰기 시작합니다. 큰 도마뱀은 머리 꼭대기에 세 번째 눈을 가진 파충류예요. 눈에는 망막, 신경, 연결, 수정체가 있지만 성장 중에 금방 비늘로 덮여지기 때문에 보는 데는 사용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눈의 신비한 기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의 50개 주의 이름 중 어디에도 없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애리조나에는 Z가 있고 심지어 뉴멕시코와 텍사스에는 성가신 X가 2개 있어요. 하지만 지도를 보면 미국 주 이름에는 Q가 하나도 없어요. 역사에 걸쳐 총 1,080억 명이 지구에 살았던 걸로 추정돼요. 청바지에 있는 저 작은 주머니가 뭐에 쓰이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시계 주머니로 원래 시계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리바이스 청바지의 새로운 기능이었는데 187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매년 150만 톤이 넘는 감자가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그건 2020년 미국에서 재배된 모든 감자의 약 15%예요. 인간과 달리 고양이는 앞발과 뒷발에 같은 수의 발가락을 갖고 있지 않아요. 보통 앞발에는 발가락이 5개 있지만 뒷발엔 발가락이 4개뿐이에요. 만약 고양이 친구가 있다면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구 전체 인구가 로스앤젤레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니까 엄청난 수 같지만 모두가 어깨를 맞대고 선다면 1300평방킬로미터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송로버섯을 찾는데 능숙한 동물은 돼지뿐만이 아니에요. 후각 덕분에 개들도 똑같이 잘 찾으며 이제 더 흔하게 쓰이고 있어요. 현재 미국 국기는 한 고등학생이 디자인한 거예요. 밥 해프트는 1958년 역사 수업에 국기를 디자인했고 그 노력의 대가로 B-밖에 못 받았어요. 후에 그의 디자인은 1,500개 이상의 다른 것들 중에서 선택되어 새로운 국기가 되었어요. 그 후 그의 성적은 놀랄 것도 없이 A로 바뀌었어요. 지역 동물원에 있는 팬다들이 집에 편히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중국에 있지 않는 한 팬다들은 휴가 중인 거예요. 그건 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팬다가 중국에서 빌려온 것이며 그 나라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 라는 문장에는 영어의 모든 알파벳이 들어있어요. 1974년 나사의 우주복 한 벌 가격은 170억 원에서 250억 원 사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사는 낡은 수트를 교체하지 않았고 작동하는 EVA 수트가 4벌밖에 남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2009년부터 나사는 2,273억 원을 투자해 우주선 외부 복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어요. 스팽글도 달려있을까요? 뜨거운 물이 사실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이건 위에 있는 뜨거운 물보다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이 더 밀도가 높고 이러한 고르지 않은 온도 분배로 냉각 과정이 더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12시간 동안 개미는 8분 정도만 쉬는 것 같아요. 파워 낮잠의 정의를 바꿔버리네요. 낙타는 불어오는 사막의 모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세 쌍의 눈꺼풀과 두 줄의 속눈썹을 갖고 있어요. 글자 X가 키스를 나타내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던 때는 176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영국의 박물학자 길버트 화이트가 쓴 편지에 처음 사용되었어요. 우리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철자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자신의 서명도 확실치가 않아요.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명했지만 오늘날 통용되는 철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서명한 적이 없거든요. 스윈스라는 단어는 뒤집어도 똑같아 보여요. 이렇게요. 오래된 TV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잡음의 아주 작은 비율은 빅뱅에서 남은 잔류 방사선이에요. 굳이 추천하진 않지만 만약 캥거루의 꼬리를 들어 올린다면 캥거루는 더 이상 껑충 튈 수 없을 거예요. 캥거루는 앞으로 나가고 균형을 잡는데 꼬리를 제3의 다리로 사용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넘어지게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유명한 런던 브리지를 보기 위해 런던으로 갔다면 원래의 다리는 현재 애리조나에 있으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 런던 브리지는 진짜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미국 석유 재벌인 로버트 P. 맥컬로에게 그걸 팔기로 했죠. 다리는 분해되어 각 부품들이 분리되었고 미국으로 운송된 후 재조립되었어요. 지금은 레이크 하바수 시티에서 찾을 수 있어요. 메인 피처를 미리 보여주기 전에 곧 개봉될 영화들을 예고해주는 영화 트레일러는 원래 영화를 본 후에 보여줬고 그래서 트레일러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오, 악어는 사실 혀를 내밀지 못하기 때문에 악어가 여러분을 조롱할 것이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악어 입안에 혀의 움직임을 막는 막이 있어요.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지만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보다 4배 더 많은 사람들이 제2 외국어로 영어를 사용해요. 영국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왕권 상징 보석에는 역사상 가장 크게 절단된 다이아몬드 2개가 들어있어요. 컬리넌 다이아몬드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다이아몬드이며 여왕의 홀과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보석은 적절히 이름 붙여진 컬리넌2로 인상적인 제국 왕관에 장착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마시는 모든 물컵엔 아마 공룡도 마셨던 물 분자가 들어있을 거예요. 인류의 20만 년에 비해 공룡은 약 1억 8,600만 년 동안 존재했고 우리보다 지구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 영상을 보는 동안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목성과 토성에 쏟아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천둥번개 폭풍이 메탄을 탄소로 바꾸고 그게 떨어지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다이아몬드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스터 섬 머리 아래에는 사실 숨겨진 몸이 있어요. 1900년대 고고학자들은 2개의 조각상을 파내서 9m에 달하는 크기의 완전한 몸을 찾았어요. 동상 길이가 9m가 아니라 몸통이 9m였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다음번에 공부할 때 집중하려고 애쓴다면 껌을 하나 씹어보세요. 기억력 검사를 하는 동안 껌을 씹었던 참가자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더 오래 집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나무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들보다 먼저 존재했을 거라 생각되죠. 만약 이걸 상어에게 말한다면 비웃을걸요? 왜냐하면 사실 바다 생물들이 나무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거든요. 상어는 약 4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나무는 약 5천만 년 후에 나타나요. 네, 전 상어가 웃는 게 보고 싶네요. 실제로 물은 온도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니까 다음번에 온수와 냉수 수도를 틀 때 자세히 들어보세요. 열은 물의 두께를 변화시켜 물이 쏟아질 때 내는 소리의 음을 변화시켜요. 경찰이 범인 식별 절차에 추가할 새로운 용의자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 용의자는 코알라예요. 고릴라와 침팬지도 인간과 비슷한 지문을 갖고 있는데 껴안고 싶은 코알라도 지문이 있어요. 코믹 산스체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분열시켰고 비공식적이고 비전문적이라는 평판을 얻었죠. 디자이너 빈센트 코네어가 영감을 얻기 위해 워치맨과 같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책을 본 걸 생각하면 이렇게 창조된 게 말이 되네요. 트란실바니아라는 주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뱀파이어죠. 그렇죠.
하지만 드라큘라의 작가 브램 스토커는 사실 트란실바니아를 영원한 뱀파이어의 전설로 굳힌 루마니아의 산악지대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최초의 대학 축구 경기는 1869년에 열렸고 러트거즈와 프린스턴이 붙었죠. 러트거즈가 6대4로 이겼어요. 동물의 왕국 출신의 보디가드를 찾고 있다면 멀리서 찾지 마세요. 실버백 고릴라는 자기 몸무게의 10배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데 그건 총 약 1톤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포유류 중 하나죠. 도시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포틀랜드는 동전을 뒤집었어요. 만약 동전이 반대로 떨어졌다면 우린 그곳을 오리건주 보스턴이라고 불렀어야 했을 거예요. 아이슬란드는 매년 5cm씩 자라고 있어요. 그건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지각판으로 갈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판들이 더 멀리 밀릴수록 아이슬란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빨간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길 기다리며 인생에서 무려 6개월을 보내요. 불쌍한 노란불은 언급도 안 되네요. 인간은 턱이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심팬지와 같은 다른 동물들이 두 다리로 걷거나 아래턱이 있는 것처럼 인간과 유사점을 공유하지만 사실 아래턱 중간에 그 작은 뼈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 기분이 우울할 땐 턱을 치켜 올리고 기운내세요. 집에서 비린내가 나는데 맛있는 연어 요리 냄새가 아니라면 전기 장비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냄새가 난다면 전선이 닳았거나 차단기에 결함이 있거나 회로에 과부하가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코팅된 전선은 햇볕에 방치된 참치 샌드위치보다 더 심한 냄새를 풍겨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전기 시스템을 점검받으세요. 집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나면 바로 배관공에게 연락하세요. 가장 명백한 이유는 오염과 같은 하수 및 배수 문제지만 온수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한 문제는 가스 누출입니다. 제조업체는 천연가스에 특유의 악취가 나는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사람들이 아주 작은 가스 누출도 즉각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센트럴파크에서 유니콘을 발견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스토브에 불을 붙이기 전에 뭔가 퀴퀴한 냄새를 맡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일산화탄소 냄새고 심각해요. 이 은밀한 가스는 너무 많이 흡입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최악은 무취와 무미라는 점입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나요? 사실 이 냄새는 가스에 첨가되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다음에 가스레인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어젯밤에 먹다 남은 라자냐 때문일 거라고 간과하지 마세요. 집안 어디에서나 벽에 알 수 없는 누수처럼 물이 고여있는 곳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곰팡이 포자는 이러한 습한 공간에서 번식하여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드버그는 신발을 좋아합니다. 네, 빈대는 신발 속에 숨는 것을 좋아하지만 조건이 맞을 때만 가능해요. 따라서 거의 신지 않는 신발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빈대가 아늑한 낮잠을 자려고 신발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성가신 벌레를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까요. 가죽 신발은 빈대가 기어다니기에는 너무 매끈하기 때문에 빈대가 숨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반면 운동화는 빈대의 놀이터와도 같죠. 흥미로운 질감과 패턴으로 인해 완벽한 은신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빈대가 신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면 운동화를 종종 신어주세요. 이 소름 끼치는 벌레는 자주 움직이거나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그 과정에서 벌레 몇 마리를 처치할 수도 있으니까 윈윈하는 상황이죠. 신발을 신고 빈대에게 누가 보스인지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발과 마음이 고마워할 거예요. 불쾌한 냄새가 코를 공격하고 있다면 매트리스를 점검할 때입니다. 최근 과학 연구에 따르면 7년 된 매트리스에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 영화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고 평방인치당 1600마리 이상의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다고 해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방호복을 입고 자고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 끔찍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집안 청소의 숨은 영웅 베이킹소다를 소개합니다. 이 마법의 가루를 매트리스에 뿌리고 30분 동안 고양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재밌는 일을 하면서 기다린 다음 브러쉬 부착형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면 됩니다. 짜잔! 침대에서 봄날의 데이지 꽃밭보다 더 상큼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신 박테리아에 방해받지 마세요. 새로 산뜻해진 매트리스가 달콤한 꿈을 꾸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적어도 악몽은 막아줄 거예요.
수건에서 늪 괴물의 겨드랑이 냄새가 나는 걸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수건을 너무 오래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번식하지 않도록 타월을 3번 사용한 후에는 바꾸세요. 냄새나는 세균을 정말 없애고 싶다면 가끔 베이킹소다를 뿌려주세요. 코는 물론이고 룸메이트도 분명 고마워할 거예요. 욕실에서 늪 냄새가 나는 경우 물이 고여있거나 배수구에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배관공이 내일까지 올 수 없다면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화장지 롤에 떨어뜨려 냄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숨이 막히는 기분은 느끼지 않을 거예요. 이제 냄새나는 변기 소리입니다. 향이 나는 세제를 홀더에 바로 뿌려주거나 증류수와 에센셜 오일로 나만의 DIY 향을 만들어보세요. 세제는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에센셜 오일은 악취를 숨겨줍니다. 다만 선택한 오일에 알레르기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식기세척기로 넘어갈게요. 식기세척기 안에서는 곰팡이가 자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역겹죠? 식기를 넣지 않고 식초를 약간 넣은 상태에서 건열 코스를 실행하세요. 필터와 패널을 포함한 모든 내부를 세척하세요. 식기 바구니에 곰팡이가 조금 피었다면 희석한 항균 세제에 담가 두었다가 깨끗이 헹구세요. 이제 집안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겨울이나 가을에 난방이나 라디에이터를 켤 때 딸깍거리는 소리와 노크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시스템에 응축된 수증기가 끼어 있다면 라디에이터에 공기를 빼보세요. 그리고 보글보글 소리가 나면 온수기에 물이 새거나 침전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물을 차단하고 들어보세요. 소리가 멈추면 배관공에게 전화하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탱크를 비워보세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벽과 천장에 위험 신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새로 칠한 페인트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팝콘 천장은 피하세요.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성면이 함유되어 있어요. 성면은 알파벳 수프 한 그릇과 같습니다. 성면은 발음하기도 어려운 결정섬유, 크리소타일, 안토필라이트, 트레몰라이트, 크로시돌라이트, 악티놀라이트, 아모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보고 속지 마세요. 성면은 매우 단단한 물질입니다. 성면은 고온, 화학물질, 심지어 전기에도 견딜 수 있어요. 과거에 성면이 인기 있는 건축자재였던 건 당연해요. 성면은 교활한 닌자처럼 아주 작은 섬유로 분해되어 며칠 동안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이 섬유를 들이마시면 폐에 위험한 손님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으악! 이제 성면으로부터 벗어나 폐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할 때 성면 지붕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악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는 부엌 싱크대와 배수구에서 파티를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쓰레기 처리 찌꺼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안은 박테리아 부패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재밌는 해결책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얼음 6개, 베이킹소다 1큰술, 레몬 슬라이스 3조각, 표백제 1티스푼을 기계에 넣어 나만의 파티를 열어보세요. 쓰레기 처리 기계를 켜서 얼음 조각이 제 역할을 하도록 놔두세요. 파티가 끝나고 찬물로 30초간 헹구면 싱크대가 산뜻하고 깨끗해집니다. 새 소파나 수납장이 몰래 악취가스를 공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도 하는 이 가스는 코와 목을 상당히 자극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두통이나 어지럼증까지 유발할 수 있죠.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능하다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새 가구나 가정용 제품을 찾고 있다면 낮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눈여겨보세요. 코가 고마워할 거예요. 냄새나는 가구에 둘러싸여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스크림이 더운 여름날 인류를 구해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수세기 동안이에요.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기원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돼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은 아니었어요.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은 눈과 얼음에 꿀과 과즙을 얹은 아이스크림을 즐겼습니다. 이것이 초기 아이스크림이에요. 로마 황제 네로 시저는 과일과 주스로 맛을 낸 눈을 먹었습니다. 매우 따뜻한 기후에 살았는데 어떻게 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인들이 근처 산에 올라가서 눈을 가져왔을 거예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어떻게 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름의 방법이 있었겠죠. 일부 역사가들은 지프로 덮은 깊은 구덩이에 산에서 채취한 눈을 저장했다고 말합니다. 구덩이까지 가져가는 도중에 어떻게 녹지 않았는지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역사는 미스테리로 가득하죠. 지금까지는 얼음과 눈뿐이었고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스크림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주요 재료 중 하나는 우유예요. 그리고 이 디저트는 기원전 7세기경 중국에서 처음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당나라가 중국을 통치하고 있었고 황제들이 우유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처음으로 먹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버팔로, 염소, 젖소 우유로 만들었습니다. 맛과 향을 높이기 위해 장뇌를 첨가하기도 했죠. 그런 다음 금속 튜브에 혼합물을 채우고 얼음에 보관하여 얼렸습니다. 잠시 중국을 떠나 중세시대 아랍 세계로 이동해 볼게요. 그곳에서 어떤 얼음 간식을 먹었는지 관찰할 시간입니다. 그들은 샤베트의 초기 버전인 얼음 음료를 마시곤 했어요. 샤베트는 보통 석류, 체리 또는 모과로 만들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인들이 이를 받아들여 유럽에서도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인과 프랑스인은 샤베트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와서 자신만의 버전으로 완성했죠. 17세기의 안토니오 라티니는 과일 얼음뿐만 아니라 설탕과 우유가 들어간 소르베토의 레시피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요리 역사가들이 최초의 공식 아이스크림으로 간주하는 레시피죠. 이탈리아인들은 젤라또라고 불리는 자신들만의 샤베트를 완성했습니다. 젤라또는 이탈리아어로 냉동을 의미해요. 누가 젤라또를 발명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파리의 첫 번째 카페를 열고 젤라또를 판매하기 시작한 사람은 잘 알려져 있어요. 시칠리아 출신의 한 이탈리아 남성이 1686년 1 프로코페를 열었고 이 카페는 당시 유명한 지식인들이 즐겨 찾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프랑스인들은 달걀컵과 비슷한 도자기 그릇에 담긴 이탈리아 젤라또를 처음 접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탈리아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젤라또를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일지라도 중요한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젤라또는 지방과 공기가 훨씬 적고 맛이 더 강렬하며 아이스크림보다 더 따뜻하게 제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식 방식이죠. 프랑스인들은 자신들만의 냉동 디저트인 프로마주를 완성했어요. 이것은 프랑스어에서 치즈로 번역되지만 실제로 치즈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는 크림, 설탕, 오렌지 꽃물로 만들어졌어요. 오늘날에도 크림은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프로마주는 젤라또보다 크림이 많고 진합니다. 또한 달걀이 두 가지를 생산하는 데 모두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디저트에 필요한 지방뿐만 아니라 특정 풍미를 제공하는 중요한 젤라또와 프로마주 성분이에요. 아직 미국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이스크림은 유럽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가져갔을 겁니다. 미국 최초의 아이스크림 가게는 1790년 뉴욕에 문을 열었지만 다음 세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엘리트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이 보편화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었겠어요? 나사 우주 비행사들에게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아이스크림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젖소의 우유 중 9%가 아이스크림 생산에 사용됩니다. 세계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1인당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 맛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바닐라 맛이에요.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맛은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더 일찍 발명된 이유는 바닐라를 오랫동안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바닐라는 인도네시아와 마다가스카르에서 수입됩니다. 오늘날에는 1000가지가 넘는 아이스크림 맛이 존재합니다. 핫도그 맛, 베이컨, 아보카도, 감초, 문어, 해파리 맛, 심지어 구운 마늘 맛과 같은 정말 이상한 맛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치즈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매우 흔한 아이스크림입니다. 필리핀에는 19세기가 되어서야 아이스크림이 들어왔지만 그 후 한 세기가 지나서야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가 보급된 후 한 미국인이 바닐라, 초콜릿, 딸기 3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필리핀 최초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사람들이 망고, 아보카도, 코코넛과 같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냉동 간식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젖소 우유 대신 현지 물소의 우유를 사용하며 이 우유는 화이트 치즈를 만드는 데도 사용됩니다.
20세기 후반에 체다 치즈는 필리핀에 처음 수입되었고 곧바로 인기를 얻게 됐어요. 유명한 필리핀 스파게티의 재료이자 페이스트리의 일반적인 토핑이기도 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즈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인 아이스크림을 결합한 결과 부드럽고 짭짤하고 달콤한 치즈 아이스크림이 탄생했어요. 네, 긴 역사예요. 아이스 음료, 샤베트,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우리가 하드라고 부르는 팝시클은요? 팝시클은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어요. 1905년 프랭크 에퍼슨이라는 11세 소년이 우연히 발명했죠. 추운 날 밤 그는 달콤한 소다가루를 섞은 물을 밖에 두고 깜빡 잊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대로 두었더니 얼어버렸죠. 소년이 돌아와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가루를 젓던 막대기를 들고 핥아내야 했습니다.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소년은 그것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앱시클이라고 불렀지만 나중에 팝시클이 됐어요. 아이스크림 콘은 팝시클보다 불과 1년 전인 1904년에 발명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박람회에서 와플 같은 페이스트리를 팔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스크림 장수는 접시가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웃인 와플을 말아서 그 안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팔겠다고 제안한 거죠. 아이스크림의 역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냉동 간식은 오늘날에도 계속 발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러시는 1950년대 후반에 발명되었어요. 오마르 크네들릭은 캔자스시티의 데어리 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탄산음료 분수대가 고장났습니다. 그는 음료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 냉동실에 넣었어요. 음료가 슬러시처럼 변하자 그는 슬러시 냉동음료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그는 아이씨라는 이름을 짓고 브랜드 로고까지 디자인했어요. 몇 년 후 세븐일레븐이 이 음료의 판매권을 사들였고 이 음료는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유사한 최신 발명품은 디핀 다트 구슬 아이스크림이에요. 1988년 한 미생물학자가 소에게 사료를 더 쉽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소 사료를 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연구한 끝에 소 사료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얼릴 수 있다는 걸 알아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얼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린 영웅들처럼 아이스크림 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세요. 개들이 생명이라는 게 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제한된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만 색을 보기는 봐요.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보라색을 꽤 잘 보죠. 하지만 주황색, 빨간색, 그리고 녹색을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 강아지 집을 다시 꾸며주고 싶다면 아마도 보라색과 파란색 색조를 고수해야 할 거예요.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들, 우리 모두는 사실 연결되어 있고 모두 같은 작은 조상으로부터 진화했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행성의 원래 조상인 루카예요. 38억 년 된 유기체인 모든 생명의 공동 조상의 약자예요. 눈을 감으면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기억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구에서 눈을 감고 15분 동안 휴식을 취하면 그걸 더 잘 기억할 거라는 게 나타났어요. 공부를 하거나 지루한 정보를 기억하려고 할 때 좋은 기술이네요. 여러분의 눈 시작 부분의 분홍색은 사실 세 번째 눈꺼풀의 잔여물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신비한 막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눈꺼풀은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특정 포유류와 조류에 훨씬 더 두드러져요. 하지만 인간에게 이 조직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리가 결국 이걸 잃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감자가 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공장이든 창고든 밭에 있든 대부분 녹색으로 변해요. 이건 식물에게 녹색을 주는 색소인 엽록소를 형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 초록색 감자칩을 본다면 그건 오랫동안 빛에 노출되었던 이 감자들 중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단지 몇몇 녹색 감자칩이 봉지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걸 먹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알고 보니 감자와 감자칩의 녹색 부분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아요. 이 녹색 감자칩을 한두 개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녹색 감자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가벼운 통증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렌지는 오렌지색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의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애초에 이 감귤류를 녹색으로 만들어요. 이게 성숙하고 익으면서 엽록소는 과일이 서늘한 온도에 노출되면서 서서히 사라져요. 그때 주황색을 띠게 되죠. 하지만 또 이건 전 세계 따뜻한 지역에서 나는 오렌지가 녹색으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만약 아마존에서 펜, 책 한 권 또는 다른 것과 같은 작은 걸 주문했다면 물건에 비해 너무 큰 상자에 들어있는 걸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우연도 아니고 무작위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복잡한 운송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이건 같은 곳에 들어갈 다른 상자의 크기와 운송 차량의 크기도 고려해서예요. 작은 품목은 다른 상자와 같이 차 내부 공간에 맞는 상자 사이즈에 들어가서 상자들이 사방으로 굴러다니지 않게 하죠. 물리학자이자 발명가인 퍼시 스펜서는 우연히 마이크로파를 발견했어요. 그는 그의 레이더 장비를 위한 진공관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순간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초콜릿바가 녹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고 그래서 마이크로파를 계란에 쏘자 폭발했고 팝콘은 터졌죠. 이렇게 전통적인 오븐보다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음식을 데우는 훌륭한 도구를 발견한 거예요. 원래의 버전에서 오늘날 우리가 플레이도우라고 부르는 점토 같은 물질은 벽지 청소기였어요. 벽지의 그을음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발명되어 팔렸었죠. 그게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미백색으로만 그걸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걸 장난감으로 팔기 시작했을 때 그 물질은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생산되었어요. 오늘날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으로 살 수 있어요. 뽁뽁이는 처음에 약간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는 벽지였어요. 1950년대에 처음 나타났을 때 2명의 엔지니어가 2개의 샤워 커튼을 접착제로 붙이기로 했었죠. 그렇게 작은 공기방울들을 그 사이에 가두게 한 거예요. 그들은 일종의 질감이 있는 벽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유행을 타지 않았어요. 몇 년 후 IBM은 일부 데이터 프로세스를 출하해야 했고 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이때 경이로운 뽁뽁이가 생겨난 거죠. 한 연구에서 단 1분 동안 뽁뽁이를 터뜨리는 게 30분 마사지한 것과 같은 진정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선풍기는 왜 공기를 차갑게 하지 않죠? 온도계를 앞에 두고 터보 모드를 선택해도 온도는 내려가지 않아요. 사실 온도계를 작동하고 있는 부품 옆에 두면 전류 덕분에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선풍기는 공기를 식히지는 않지만 안에 물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물체를 식혀줄 거예요. 선풍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순환을 개선해주고 또 증발 속도를 높여주는데 피부에 땀이 나는 걸 포함한 액체를 약간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팬 뚜껑 위에 작은 구멍이 있다는 거 알아차렸나요? 처음에는 무작위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건 생명의 은인이에요. 만약 실수로 이 뚜껑을 삼킨다면 이 구멍은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뚜껑이 기도를 완전히 막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밤하늘을 더 자세히 본다면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별들이 있단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흰색이 가장 일반적인 게 사실이지만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으로도 반짝여요. 하지만 녹색별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별들이 초록빛을 발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초록빛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별들은 다른 온도에서 탈 때 색깔이 다양해요. 가장 뜨거운 별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반면 가장 차가운 별은 빨간색으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모두 여러 가지 색깔로 빛나요. 색 스펙트럼의 다양한 부분을 나타내는 다양한 빛의 파장을 방출해요. 우린 그 모든 파장을 따로따로 인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배적인 빛의 파장만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지배적인 색을 의미해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열을 가진 별들은 대부분의 경우 녹색 광자를 방출하지만 그게 녹색으로 보이지 않아요. 한 번에 많은 적색, 녹색, 청색, 그리고 노란색 광자를 발생시키는 걸 처리하려고 할 때 우리의 눈은 그걸 흰색으로 인식해요. 이건 태양과 같은 중간 온도의 별들이 우리에게 희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유예요. 우린 왜 눈을 깜빡일까요? 눈가를 촉촉하게 하고 세척하는 건 확실해요. 눈꺼풀을 감을 때마다 눈물샘은 눈 표면을 쓸어버리는 짠물질을 분비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모든 작은 먼지 입자들을 씻어내고 안구에 노출된 부분들의 윤활유 역할을 하죠. 눈이 더 자극받지 않는 한 보통 4초에서 6초마다 눈을 깜빡여요. 그리고 나서 그걸 촉촉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자주 눈을 깜빡이죠.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에요. 눈을 깜빡이는 게 우리의 뇌를 쉬게 해줘요. 뇌는 항상 많은 걸 처리해야 하므로 중간중간 쉬는 게 공평하겠죠. 그래서 눈을 깜빡이는 건 우리의 뇌를 분당 15에서 20회 정도 구해줘요.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뇌의 전원이 꺼지고 아주 짧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정신활동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눈을 더 많이 깜빡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손톱이 있나요? 이건 일반적으로 모피, 털, 발톱, 그리고 발굽에서 찾을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케라틴이라고 하죠. 그리고 발톱과는 달리 손톱은 평평하고 넓어서 잠재적인 부상으로부터 발가락과 손가락 끝을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이에요. 손톱은 민감한 부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단단한 뒷면을 제공해서 작은 물체를 더 쉽게 잡고 분리시킬 수 있어요. 손톱이 없는데 어떻게 직소 조각 하나를 집어들거나 안감에 붙은 스티커를 벗길 수 있을까요? 추가 도구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유인원과 원숭이들도 발을 그런 섬세한 작업했어요. 영장류는 아마도 가지를 꽉 잡고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해서 손톱이 진화되었을 거예요. 산딸기, 블랙베리, 딸기, 체리는 베리류가 아니에요. 베리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3개의 층을 갖고 있어야 해요. 보호용 바깥쪽, 가운데에 육질이 풍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앗을 찾을 수 있는 안쪽 부분. 또 이 식물은 하나의 씨방이 있는 꽃에서 나와야 하고 2개 이상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크랜베리와 블루베리는 베리류예요. 이 범주에 속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은 키위, 바나나, 수박, 토마토, 가지, 그리고 심지어 고추와 같은 더 많은 식물들과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마도 귀와 코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신체 부위라고 들었을 거예요. 이건 피부 변화와 중력의 영향 때문에 일어나요. 몸의 다른 부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변하지만 코와 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처럼 잘 볼 수는 없죠. 여러분은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아마존강을 순항하는 보트에 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는데 배가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살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지도를 주머니에 넣고 배를 조종하려고 해요.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히고 나뭇가지를 피하기 위해 몸을 숙입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큰 바위에 배가 부딪혀 뒤집힙니다. 여러분은 탁한 녹색물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무태 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안 보트는 떠내려가 버립니다. 물 밑에는 기이하고 위험한 동물의 신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흡혈매기는 뱀처럼 생긴 동물로 4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아라피아마스는 성인 남성보다 몸무게가 더 나갈 수 있고 대부분의 농구 선수들보다 더 깁니다.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예요. 거대한 불에를 산소로 채우기 위해 5분에서 15분마다 수면 위로 튀어나와 숨을 쉬어야 하는 아가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험한 물살에서 헤엄쳐 나와 몸을 말립니다. 이런 지도가 완전히 젖었어요. 지도 없이는 목적지에 갈 수 없어요.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밀치면서 우거진 숲으로 모험을 강행합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나무 위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날카로운 발톱과 너덜너덜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뭇가지에 팔을 뻗고 몸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느린 속도로요. 나무늘보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자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때때로 털에 해조류와 이끼가 자랍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열대우림은 점점 울창해져서 눈앞의 길을 비추는 햇빛이 거의 사라집니다. 무언가가 여러분을 따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나뭇가지를 밟을 때마다 바로 옆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더 빨리 걷기 시작하면 소리도 속도를 내며 따라옵니다. 빽빽한 숲을 벗어나 절벽에 이를 때까지 좁은 길을 따라 걷습니다. 보통 걸음으로는 지날 수 없어서 벽에 바짝 붙은 채로 옆으로 걸어 언덕을 넘습니다.
9m 발 아래 흐르는 강을 끼고 천천히 건너갑니다. 오른발을 움직이자 돌멩이 몇 개가 강으로 떨어집니다. 계속 가다가 발을 헛디뎌요. 막 떨어지려는 찰나에 큰 나뭇가지를 붙잡고 몸을 일으킵니다. 손가락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알록달록한 도깨구리 몇 마리가 보입니다. 이런 개구리를 만지는 건 매우 위험하고 해로울 수 있습니다. 비록 색과 무늬가 아름답긴 하지만요. 황금 도깨구리는 세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 중 하나가 여러분 바로 옆에서 깡충깡충 뛰어오르자 여러분은 나뭇가지를 놓치고 강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잔잔한 물살에 닿을 때까지 강에서 떠내려갑니다. 발밑에는 날카로운 이빨로 헤엄치는 피라냐 떼가 있습니다. 피라냐 피부의 빨간색은 눈에 잘 뜨입니다. 여러분은 올림픽 선수처럼 서둘러서 헤엄쳐 나갑니다. 피라냐는 무엇이든 다 먹어치웁니다. 크기 따위는 상관없어요. 통나무에 매달려서 작은 바위 위로 올라가 숨을 돌립니다. 바위 위에 거대한 전기뱀장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기뱀장어는 장어보다 메기와 더 가깝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먹이를 잡기 위해 600볼트의 강력한 전기를 사용하죠. 물 위를 제트스키처럼 달릴 수 있는 커먼 바실리스크가 아닌 이상 꼼짝할 수 없습니다.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발가락에 특별한 물갈퀴가 있어서 농구 코트 길이의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닿을 때까지 여러 개의 바위를 뛰어넘습니다. 강둑을 따라 계속 걷다가 움직이는 바위를 발견합니다. 눈을 비비고 움직이는 것을 다시 봅니다. 갑옷 입은 악어를 닮은 공룡처럼 생긴 거북이에요. 마타마타는 먹이를 잡기 위해 주변 환경으로 위장하는 민물 거북입니다. 머리는 몸보다 더 길게 늘어나요. 여러분은 거북을 지나 여정을 계속합니다. 열대우림으로 돌아가서 쉴 곳을 찾아요. 잠깐만요. 사방에 커다란 개미들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개미이고 말벌의 침에 버금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침을 쏠 수 있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다른 쉴 곳을 찾아요. 계속 걸어가는데 뭔가 따라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다시 듭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알 길이 없어요. 모닥불을 피우고 눈을 붙이기에 적당한 장소를 찾으려고 하지만 아마존에서는 모든 것이 위협적입니다. 귀여운 카피바라만 빼고요. 카피바라는 물이 있는 곳 부근에 무리를 지어 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죠. 아마존 열대우림 한복판에 갇혀 있을 때 카피바라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여러분 옆에서 미끄러져 올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거대한 녹색 아나콘다가 여러분을 옥죄려 하고 있어요. 아나콘다는 6m까지 자랄 수 있고 식욕이 왕성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뱀입니다. 당장 일어나서 그곳에서 뛰쳐나갑니다. 야호! 잠을 청할 만한 괜찮은 동굴을 찾았어요. 다시 낮이 되었고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열대우림을 따라 계속 걷습니다. 남은 하루 동안 기온을 북돋을 아침 식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에서 나뭇가지처럼 생긴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부러진 나뭇가지 위에서 며칠을 꼼짝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변장의 달인 포투입니다. 이 기괴한 새는 나뭇가지를 영구적인 보금자리로 사용하며 그곳에서 알을 낳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열대우림을 지나다가 바로 앞에 있는 나뭇가지에 브라질 방랑거미가 기어가는 것을 봅니다. 8종의 방랑거미를 아마존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랑거미는 세상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독성이 있는 거미입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서 피해가기로 합니다. 또다시 누군가 옆에서 걷는 것이 느껴지지만 아직도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폭포가 큰 호수로 떨어지는 가파른 절벽이 눈앞에 보입니다. 평화로워 보였죠. 블랙하이만 악어떼가 물가에 모여있는 걸 보기 전까지는요. 이 악어는 전체 아마존 생태계에서 최대의 포식자이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잡아먹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곳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와, 미끄러져서 강의 깊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아직까지는 카이만이 여러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악어가 있는 곳의 반대쪽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밖으로 나와 몸을 말리다가 몸에 있는 커다란 검은 반점들을 발견합니다. 떼어내려고 애쓰지만 매우 단단히 붙었어요. 아마존 자이언트 거머리는 움직임과 그림자를 추적하여 목표물을 찾습니다. 일단 피부에 붙으면 떼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손가락을 거머리 입 옆으로 밀면서 천천히 떼어내는 거예요. 용케 거머리를 몸에서 떼어내자 카이만들이 여러분을 향해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굶주린 파충류가 다가오는 호수 벽에 여러분은 기대 서 있습니다. 갑자기 분홍색 돌고래가 물에서 뛰어나오면서 사방에 물을 튀깁니다. 사람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고 아마존의 유명 인사예요. 과학자들은 이 돌고래의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 때문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에는 심지어 황소상어가 헤엄쳐 다니기도 해요. 이 육식성 거대 물고기는 인간을 위협하고 바닷물과 민물에서 모두 헤엄칠 수 있습니다. 이 상어는 다른 상어를 포함하여 잡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먹습니다. 돌고래가 카이만의 주위를 분산시키는 동안 여러분은 절벽을 올라 탈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발 밑에는 여러분이 구덩이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악어들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운이 좋게도 절벽 위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팔을 위로 뻗어 몸을 끌어올리자 제규어가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었던 동물이에요. 몸을 일으키자 제규어는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공격할 순간을 노립니다. 제규어와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땅에서 큰 나뭇가지를 집어듭니다. 제규어가 갑자기 덤벼들지만 제때에 몸을 숙였어요. 제규어는 카이만 악어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에 착륙합니다. 이 큰 고양이가 수영을 잘한다는 건 다행이에요. 여러분은 몸을 일으키고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보트를 다시 찾습니다. 배를 고쳐서 아마존에서 빠져나갑니다.